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역사 시사 타파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잠깐 보였다가 잠깐 코스닥 낙폭의 모습을 연출한 반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및 유럽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된 점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4월 12일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 들어오고 현물도 들어와가지고 양쪽 바스켓 현상이 있었다가 숏, 그러다가 이제 숏 시속 게임으로 한쪽이 이제 다시 기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원자재와 이 유가, 그 다음에 이 동유럽 전쟁으로 인한 이 피로감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치고 빠지는 눈치 보는 장세, 개별적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자면 연준은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당장 경기 둔화보다는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로 인한 둔화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중립금리 인상으로 올리는 게 사리에 맞지 않겠냐. 또 그런 더 올려야 된다는 이제 뉴스들이 더 많고요. 그런 경제학자들이 어쨌든 뉴스를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번 주에 인플레이션 이슈와 전쟁 피로감으로 2660에서 890인데 거의 제가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갭을 메웠고 어쨌든 다음 주는 저는 2750에 950으로 보겠습니다.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왜 2750이냐면 2750에 매물대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거의 지금 최근 40% 물량이 다 여기 몰렸기 때문에 일단 2750까지는 가지 않겠냐. 또 950까지. 그래서 2750에 제가 950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방어 기대감과 첫 번째 상방 갭을 메울 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730, 950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상방 이유가 뭐냐? 금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빅테크 기술주들은 약세예요. 지금 전쟁 중으로 인해서 원자재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저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중에 미국에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다 나왔어요. 지금 50bp 인상한다. 뭐 향후 뭐 소매 판매 지수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업급여는 또 신청이 늘었거든요. 또 이쪽은 또 안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별개 약재들이 다 피크아웃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방 이유는 이제 중국이 이제 상하이 외 도시를 추가 봉쇄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는 점으로 봐서 국제 유가나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동유럽 전쟁 장기화로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가중이 된다는 게. 그래서 아마도 에너지하고 천연가스 이런 유가는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하방으로 보실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중소형주의 이 실적들이 좋게 나와서 어닝 방어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봐서 첫 번째 상방 갭 2730, 950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은 마크롱 1차 대선 투표에서 승리, 동유럽 증시 외환 변동성은 지속되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가장 타격받은 아시아 국가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판명이 됐고요. 일부 이제 지금 스리랑카가 지금 디폴트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 높은 또 러시아발 인플레로 지금 이제 남미도 아마 저는 이제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위 또 이제 뭐냐면 이 중국 상하이 외에 연쇄 릴레이 락다운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홍콩이나 이런 쪽 증시 전문가들은.
왜냐면 이게 중국이 떨어지면 홍콩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 지수도 지금 달러와 가치 대비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강세되면서 엔화 대비는 또 약세로 가면서 이 홍콩이 유연화의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판세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도 지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기준율 인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에 비해서는 또 소폭 달러가 또 하락했고 혼조세예요 지금 거의.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회사채 포지션 축소하고 달러와의 롱 포지션 재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일부는 경기 침체를 올해로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주자면 내년 하반기에 올 확률은 50%, 올해 올 확률이 20%, 내후년에 올 확률을 30% 보면 되지 않겠냐. 예, 이것도 점도표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연준 인사들은 올해 물가를 4% 연착륙으로 보려면 최소 10배 이상은 해야 된다는데 저는 8회 이상만 하고 일단 보자는 거죠. 8회 정도만 해도 저는 물가가 일단 꺾이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 은행들은 맨 처음에는 5월 양적 완화 종료를 하고 6월에 금리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22는 기준금리 0%를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제 기타 의견은 7월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적 완화를 7월까지 하고 9월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변동성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꼭 6월에 완료해가지고 7월에 올린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5월에 완료하고 6월에 아마 했을 확률이 가장 높았지 않았겠냐. 근데 저는 장기화가 되면서 9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준금리는 동결됐어요. 0%로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비즈니스 학계 응답자들한테 했는데 일단 빅스텝은 85%가 5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건 이건 변화가 없어요. 5월에 50pp 인상은 확실한데 이제 이게 두 번 할까 세 번 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금리가 빨리 안 잡히면은 이 인플레가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빅스텝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두 번 빅스텝 그래서 1% 포인트를 갖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2008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견조해진 거 있어요. 지금 뭐 대출 금리가 5% 이상 올랐니 뭐 지금 모기지론 옛날 서브프라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출 기준이 워낙 강화돼가지고 가계 소득 대비 사실상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가계 자산이 올랐어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왜 이런 뉴스는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지네는 대출은 많이 올라서 지금 걱정을 일부 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상 상관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대출을 풀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겁니다. 미국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CPI가 미국이 이제 3월에서 8.5% 정점 도달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근원 물가가 지금 상승폭이 줄었어요. 5.5%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5%는 앞으로 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해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보는 거지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왜냐? 일부 지금 소비 판매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물품 상품 지수가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도 8%대가 나오는데 8.5%가 나올지 그 밑으로 나올지 그 위로 나올지는 몰라요. 저는 위로 나올 거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 근원 물가는 좀 줄었어도 나머지 이제 주유 가격이나 이런 대출 가격이나 이런 인건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오히려 나머지 코어가 좀 오를 수도 있어가지고 8.4%에서 8.7%로 보겠습니다. 단 전쟁이 유지됐을 때 얘기죠. 자,
쟤네들 뒷지표만 맨날 얘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어, 근원 코어는 피크아웃이 맞지만은 코어의 코어로 보면은 또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는 25p 금리 인상했을 때 내가 잘한 겁니다. 왜? 이 빅스텝으로 2번 하면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역으로 따라잡히기 때문에 지금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대출 금리는 상관없이 올립니다. 은행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올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여행을 2년 만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아마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실내 마스크는 어느 나라든 다 유지해요. 지금 5월 초까지든 4월 말이든 뭐 다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5개 마스크는 제외를 할 겁니다. 아마 사실상 이제 다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EIA 에너지정보청이 이제 주간 원유 재고가 940만 배럴 증가한 4억 2천만 배를 집계했어요. 재고가 늘어났는데 이거 갖고 유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동유럽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금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만 방어를 하는 정도지 이 푸는 걸로 비축이 푸는 걸로는 안 되고 또 재고가 증가한 걸로 갖고는 현행 그렇다 130달러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95달러에서 110달러 내에서 시속 게임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소비 촉진, 기업 지원, 금융 지원 강화 차원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이 이게 참어렵게 앉아가지고 희석됐다는 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어쨌든 웃긴 얘기로 지금 18회째 봉쇄되고 있는데요. 생필품하고 식료품이 공급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상하이 사람들이 일부. 또 지금 일을 못해가지고 담보대출비하고 부채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생산 공장들은 셧다운 중이니까 이걸 가동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해운 운임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상하이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운임 지수가 아직도 배들은 350척을 대기 중에 있어요. 요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유럽이 계속 장기화 시에는 유럽의 금리 인상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돈바스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집결할 겁니다. 아마 더. 그래서 동남부에 남아있는 도시를 추가 공격을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좀 다시 무기 지원이나 이런 또 군사 장비 이런 걸 또 추가로 지원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나토 가입 여론이 65%로 유리해요. 여론 우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서 나토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뭘 걱정해야 되냐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판이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확전, 러시아가 핀란드 침공하는 제2의 북유럽 전쟁 옛날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그게 그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스웨덴 전쟁 그 한 3차 전쟁 뭐 그게 떠올리는데 저는 그런 식의 이제 보면은 2500대까지도 풋다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의 전쟁 얘기 때문에 뭐 요새 뭐 월드뉴스가 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뽑다 보니까 정리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원자재 3탄 뭐냐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 얘기했죠. 리튬이 이제 최근 2년 동안 1000% 오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책정되고 거래가 돼요. 이게요. 상하이에서. 그래서 세계 리튬 매장량은 60% 이상이 남미에 몰려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삼각지에 몰려 있지만 수산 리튬이나 탄산 리튬에 쓰이는 2차 전지의 이 리튬 1차 정제 가공은 중국 광물업체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이 이 남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대거 사들여서 1차 가공을 하고 있고 일부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또 사들여서 자국에서 1차 정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안 하고 있어요. 이쪽 기술 개발을 안 했어요. 왜? 오염물질이 발생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이 친환경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안 하고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사가 오는 형편이었는데
이게 10배 이상 오르니까 중국도 이제 스팟 계약으로 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을 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 스팟 계약으로 쪼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필수 핵심 5대 광물로 선정돼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공급망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12년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17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게 채굴하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제 가공을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2019년 정도에.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예 중국 업체에다 사는 거예요. 2019년서부터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광물 업체들이 이제 횡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계 광물 광산을 공동 매입을 해서 지분 취득을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뭐 지금 포스코 케미칼 하고는 있지만 LG화학하고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빨리 맞대응을 놓으려면은 최근 물적 분할에만 신경 쓰고 이 주가를 올리고 이런 돈 버는 쪽에 이 새끼들아 신경 쓰지 말고 좀 1차 정제 가공 기술도 중국이 이게 우리 토사구팽할 거를 계산해서 기술 레벨업을 했었어야 돼요. 이 연구개발 시기가 좀 늦었어요. 사실상 이게 윈윈 전략을 하려면은 좀 이쪽 쪽을 좀 했었어야 돼. 투자를 캐파 증설에만 신경 쓸 것도 맞지만은 좀 일부 돈을 빼서 현지에서 직접 채굴하고 거기서 생산 1차 정제 가공 계획을 거기서 빨리 계획을 했었으면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외교에서 부딪혔을 때 만약에 제2의 사드 사태가 오면은 이게 약용이 이쪽이 됩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히토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심히 이쪽이 악용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이 1차 정제 가공을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었으면은 상관이 없었을 텐데 좀 더 편하게 이번에 이 장기 공급 계약의 이 우려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실적 장세로 갔을 텐데 이걸로 인해서 나는 올해 2차 전지는 주가가 못 간다. 2분기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에 좋게 나오지가 않아서 결론은 2분기까지 장기 좀 주가가 침체에 빠지지 않겠냐,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일부 주들은 지금 지분을 좀 매입하고 있고 좀 광물 계약, 공급 계약도 좀 남미하고 좀 어떻게 다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포스코가 지금 완벽하게 공장도 있고 채굴도 있고 하고 그 가공 기술도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포스코 그룹이 좋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로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로 옮기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원자재 에너지 리오프닝 관련주가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득세로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자, 경제 6시 타파의 박사욱의 쓴소리였습니다.